자, 질의응답 앞에서부터 쭉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88 내 인생님. 9988? 내 인생? 9988이면 뭔가? 미래에셋증권 질문 드린다고요? 어제는 급락했다고, 오늘은 급등하는데 왔다 갔다 한 모양입니다. 마땅한 이슈를 모르겠다고. 오늘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제 10% 손절하고 나니 더 씁쓸합니다. 라고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긴 합니다만 뭐 저게 급락 급등을 막 하는 모양이 혹시 아십니까? 일단 뭐 오늘 그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일일 주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사실 좀 힘든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과연 중요할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중요도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9988 내 인생님이 꼭 아셔야 될 게 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10% 빠져서 손절을 하고 났는데 오르니까 더 막 예를 들어서 안 좋다는 거죠, 기분이. 그런데 이거는 별도의 의사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10% 손절한 거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올랐다고 해서 잘한 결정을 잡고 반추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불확실성을 줄였기 때문에 잘하셨다.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떨어졌는데 반등해. 내가 근데 저 주식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근데 왜 떨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떨어졌어. 손절했어. 근데 오르는 기미가 보여. 그러면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저렇게 하루하루 주가를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매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이제 올랐는데 내일도 올라요. 모레도 올라. 그런데 명확한 이유가 있어. 그럼 다시 사셔도 된다. 예. 그런데 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 손절 잘못한 거 아니야? 올랐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야. 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의사결정 기간. 그러면 만약에 오늘 떨어졌으면 잘한 결정이.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예.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나 아니면 상관관계를 잘못 파악하기 시작하면 꼬이게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고 투자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 따라서 나의 과정을 잡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좋습니다. 부정 관심이 우리 방장님. 상장 예정에 있는 공모주에 관해 투자 요령과 방법 주의할 점 조언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경제바나방 포에버. 네, 최근에 공모주 성과가 좋아요. 실제로 좋습니다. 공모주 중에서 3배, 300% 넘게 오른 종목들이 요새 많이 보여요. 그렇더라고요. 예, 따따상이 된 데가 많고 실제로 공모주만 들어있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 공모주만 따로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네, 공모만 올라가고 140일 넘으면 퇴출되는 지수가 있어요. 예, 그걸로 봐도 수익이 괜찮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론 최근에 공모주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괜찮았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모주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당연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공모주는 잘 모르잖아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상장하고 나서 그냥 무조건 따따부리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 이게 파도 사태라고 불과 작년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망진창이었죠. 실적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미래 전망치가 다 진짜로 뻥이었어요. 예. 거의 뭐 반사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저 공모주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진짜 기술이 있는지 적어도 앞으로 실적으로 계속 바탕을 해나갈 수 있는지는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보호 예수가 강화됐어요. 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뭐냐면 처음에 그 물량을 받아든 기관이나 이쪽에서 더 오랜 기간 물건을 못 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풀려 있는 물량 갖고만 새롭게 투자하시는 일반 개인이나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놀면 돼요. 총 주식 중에서 유통량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올리고 달라들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래서 세배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판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나쁜 뜻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가냐? 나중에 보호에서 풀리면요 뭉탱이로 나와요. 네, 그 사람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테마로 요즘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좀 네. 며칠 만에 딱 오르고 바로 빠지고 그럴 이러겠네요.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물량도 적기 때문에 쉽게 사기도 쉽지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내일 사야지 하는 10% 올라 있고 내일 사야지 10% 올라 있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계속 오를 줄 갖고 있다가 한 방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네. 예.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있는 회사들 또 기술이 이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옥석을 좀 가리시고 그냥 지난번에 예. 그거 있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네네네네. 분사된 넷플릭스인가 뭐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 아무튼 그렇게 좀 옥석을 나누시고 기술과 판로라든지 실적이 정말로 담보된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인기도 있다. 그리고 보호예수 관련해서 확실히 걸려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근데 것만 좀 그거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주를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펀드는 어떻게 투자하는 줄 아세요? 일단 공모에 참여해요. 배정을 받잖아요. 상장한 그날 다 팔아버려요. 네. 앞도 뒤집어보지 않고 무조건.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는 저도 이제 강조하지만 잘 보세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펀드들은 공모주를 한 다음에 바로 그날 그냥 팔아버려요. 상장한 첫날. 첫날 엄청 올라갈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 판다 이거죠. 네, 무조건.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모주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네, 일단은 시장은 그렇다. 네. JHH님 412 카카오페이 마이너스 15%가 되었다고 이별을 고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식 아가방 많이 했고 아까 첫 질문도 그거였잖아요. 저 정도 나왔으면은 결과로 저런 게 안 나와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뭐 고점 대비 빠졌든 지수 대비 빠졌든 본인이 투자하셨던 절대값 대비해서 빠졌든 뭐 본인께서 설정하신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이별을 고하시고 마이너스 10이었으면 벌써 했었어야 돼요. 예, 저런 분들이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 막 등등 때문에 기대감 네, 때문에 네, 계속 네, 갖고 네. 있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뭐 근데 100번 1000번 양보하셔갖고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계셨다고 쳐볼게요. 지금 상황으로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테마가 떴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유리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이버페이가 더 유리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물론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 변화도 조금 보셨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표르드님 손절매 포인트에 관해 여쭤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절 포인트 조정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비교적 적은 거래량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때나 또는 지난주 광수형님 말씀처럼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장에서는 손절매 구간도 더 확장해서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원칙대로 마이너스 10% 유지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저거가 굉장히 미세하고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손절매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원칙에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마다 조금 상황도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별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그게 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수님, 오성규님. HBM 포 공정 전환과 관련한 신규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한미 반도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성균 님이 내년에 되게 중요한 이슈를 하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큰 테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큰 성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대장주나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겠죠. 예. 그러면 여기 얘네들 이 두 회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확대하거나 이러면 일종의 장비주라든가 이런 게 쫓아붙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셨었어요. 그런데 요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예, 그 종목 중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나 모멘텀적으로 우리가 잘 가릴 때 중요한 조건은 과거에 잘 안 봤던 거. 과거에 잘 안 봤던 거?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 오성균님처럼 공정전환하고 신기 장비 수요가 보면 모두 다 한미반도체를 얘기해. 그러면 의외로 한미반도체가 시세를 크게 내지 못해요. 그래요? 그런데 막 같이 장비 중에서도 뭐 잘 안 봤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수주를 하는데 같이 실적은 좋아지는데 그런 게 뜰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사람들이 주목 안 했지만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목 네. 안 했던 거. 네. 근데 이제 새롭게 주목하게 될 거다. 네. 그런 주식을. 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보다 한미 반도체하고 비슷한 회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또 저희 둘이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부하시거나 보셔야 될 자료가 넘쳐요.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거의 뭐 스테디셀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되 예를 들어서 이제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어쨌거나 뭐 반도체 올라가고 좋은데 왜 생각보다 들떠?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이 항상 가 있어요. 왜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많이 하지? 특히나 공매도 잔량도 많아요. 예.
그 이유가 뭔지 또 그 지표가 말하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에서 독점 물어봤다가 이제 하나 쪽이랑 반반 물량을 준다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특히 이 어쨌거나 뜨긴 떠야 되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제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예. 화끈하게 증산을 막 해야 될 거냐 아니면 한다고 하고 슬금슬금 할 거냐. 그때 우리가 SK 하이닉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 업체 중에 하나 그때 뭐 막 그 댓글에 많이 올라왔던 니노공업도 그런 유사한 업체들인 거죠, 다. 그럴 수 있죠. 네. 편집계 오랑이 씨님 대장주 위주로만 가지고 가려 합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수익 안 바라더라도 쭉 가지고 갈 만한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라고 봐도 되는지 그걸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니고요. 주도주를 가져가는 거예요. 편집계 오랑이 씨님. 대장주와 주도주는 가장 다른 점은 대장주는 그냥 큰 거예요. 근데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건 주도주다. 일단 명확하게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냐? 원전 쪽이잖아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AI 분야인데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에 관련된 주식이고 전력의 또 핵심이 원전이고 원자력에 대한 주식이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주도주인데 또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실적과 또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시장의 모멘텀, 이 회사가 성장성이 과연 주가에 얼마나 포함됐느냐를 사실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장은 잘 키웠더라고. 산업부 장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네. 지금 산업부 장관이잖아요. 거기 출신. 잘하시더라고. 네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은 사실은 재밌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밖에 그 뭐야? 라고 이제 사실 보지도 않던 애들이 그렇지. 말 타고 쭉 달려오더니 지금 시총 10위 안쪽으로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창원에. 네, 비약적인 성장을 한 회사고 네. 뭐 남들이 알아봐주던 안 알아봐주던 어쨌거나 뚝심으로 이제 기술을 계속 키워왔는데 지금 이제 빛을 발하는 타이밍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세계 시장에서 내놓으라 할 수준까지는 조금 부족해 잡을 때는. 그런데 워낙에 아까 이제 AI 거품론 이런 걸 논외로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든 뭐든 결국에는 전력도 필요하고 뭘 잡아 돌려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들어가는 SMR도 할 수 있는 회사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스 터빈도 만들어요. 그거 관련한 수주 얘기는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와요. 어디가 또 계약이 잘 안 됐대. 그런데 좀 다음번에 또 다른 계약으로 메꿔내고 해서 제가 볼 때 뭐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나쁠 거 없다고는 보는데 요 단기간에 거진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7만 원대까지 조금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장기 성과가 이 나쁠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네 지금 들어가야지 요거가 맞는지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이제 호재가 터지면 그때 맞춤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건지를 그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나쁘게는 안 봅니다. 네. VTDZ 님 지수에 투자하는데 복리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 투자할 때 복리를 하려면 팔고 현금화하고 총액에 맞춰 다시 사야 하나요? 그러니까 되게 저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여러분 그 지수에 투자해서 ETF에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오른 다음에 또 오르잖아요. 그 자체가 복리예요. 그 자체가 복리 투자라고요. 갖고 있으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갖고 있는데 5%가 오른 다음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0원이 됐죠. 예. 그럼 1,500원으로 또 3%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복리인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복리 투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를 걸 기대하면 그냥 갖고 있으면 복리 투자가 자동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당 받을 때는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AGNC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매달 1%씩 배당 받아요.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투자. 그걸 다시 그래서 그걸 가서. 투자하는 게 복리 투자예요. 다시 돈을 들어가야 그렇지. 창고로 또 오를 게 수익률에 반영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오른다고 확신하시면 그리고 전망 가시면 갖고 있는 자체가 복리 투자를 하고 계신 거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배당 받으면 그거는 쓰지 말고 재투자하는 게 복리 투자다. 네. 김지영님 질문 드린다고. 미국 실업률 증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바이오주 투자 상승 여력 좋아 보입니다. 물론 기업 잘 보고 투자하는 건 기본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반도체랑 같이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뭐 기본적으로 바이오나 뭐 이런 어떤 하이테크 관련해서는 뭐 공식이죠. 금리가 인하되고 자금이 좀 구하기 쉽고 흘러 넘치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뭐 이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 괜찮겠네.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깨가 아직 뭐죠? 고춧가루를 조금씩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식은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셨으니까 좋다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여야가 지금 셧다운을 한 해만 하면 여태까지 싸운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폐지한다는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뉴스가 바이오한테는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진 않지만 우리말로 치면은 그럼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낮은 사람들한테 내는 각종 이제 바이오 관련한 어떤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 수당 같은 것들 지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서민들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늘 수 있죠. 병원에 들어갈 수 있죠. 약이나 바이오 관련해서는 매출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업계가 조금 좋지 않은 뉴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뉴스도 같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오케이 바이오 상승. 요거 말고 고춧가루들이 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다. 요겁니다. 역시 해안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아까 JHH님 카카오페이 답변 감사하다고 슈퍼챗 또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곰삼님 주린이는 ETF 중심으로 투자라 하셔서 반은 ETF에 또 반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언제쯤 국민 성장 펀드 시작되는지요. 그래야 투자자본 마련을 위해서 물어본다고. 예, 뭐 곰상님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 그 정도의 포트폴리오면 뭐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 투자하고 ETF에 반은 개별 주식 괜찮다는 거죠? 네. 국민성장펀드는 구체적으로 시작 시점이나 어떤 구조라는 게 아직 구상 중인 것 같아요. 뭐 2월이나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내년에 뭐 한 네. 1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있어서 6월 그전에는 할 겁니다. 예. 사랑님 올해 초 코스피 200 네버러지를 1월, 4월, 5월 3번 걸쳐서 샀다고요. 수익률은 200%가 넘는데 와 요즘 변동성이 큰데 내년에 5천을 본다면 여전히 안 팔고 계속 가져갈까요?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게 그 사장님이 뭐 수익률만 보면 잘하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도 계속 오르는 걸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수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손절이 없지 않습니까? 예.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오르는 주식을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LSEJE님 주화가이지만 이잼 광수쌤 시동쌤 믿고 주식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1,000만 원 이상 하고요. 그런데 주식 아가망에서 힌트 주신 바이오 3개 샀다. 지금 계속 떨어지면 손절 10% 왔다 갔다 해서 쫄리고 있다고. 그치만 공부하라고 해서 나름 열공해서 오히려 올라야 할 것 같아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만 주화가라 공부한 게 맞을지 의심이 된다고요.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네, 일단은 뭐 용기 있게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뭐 저희가 사실은 사라고 힌트 드린 적은 잘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사세요 이런 적이 그런 적도 없는데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아주 가끔 있지. 저거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저거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종목은 제가 볼 때 지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때로부터 아마 제가 지금 뭐 그 시작점을 굳이 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드린 종목들이 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3배 뛰기 4배 뛰기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요 최근에 엊그제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드린 말씀이 사라는 건 아닌데 제가 공부해보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종목은 공부해보면 공부할 게 쉽게 말하면 한두 개밖에 없는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페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뭐 두나무하고 합병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정도만 공부하면 얼추 나오잖아요. 소재가. 근데 이제 제가 왜 공부해보라고 하냐면 공부할 주제가 너무 많아요, 저거는. 네. 그래서 그 공부 자체도 여러분을 고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아직 좀 덜 하셨으니까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여쭤보시는 건데 그 3개를 다 공부하기 힘드시면 만약에 아직 아가씨라고 하시니까 뭐 그중에 한두 개 정도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공부하라고 한 포인트였구나 하는 소주제들이 재밌는 게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네. 이카준 제이님, 조선 관련 주가가 악재가 없는 지금 고점 대비 조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AI 관련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소외를 받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매출의 증가가 제한적일까요? 상승 여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제 조선주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또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6년도에 나쁜 회사 잘 찾아보자. 이런 말씀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회사가 더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 이제 대표적으로 주도주죠. 예. 그런데 과연 조선은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약간 퀘스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어떤 영향을 이미 많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반영은 사실은 가치 판단이니까 판단 기준이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예를 더 들어서 좋아질 수 있냐? 그러니까 더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왜? 예를 들면 뭐 잠수함도 이제 핵 잠수함도 수주한다고 막 그렇게 그렇죠. 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캐나다 그건 아직 결론 안 났다.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캐나다 거. 그래서 과연 그리고 또 조선의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도크 안에서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얘기 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캐파가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도크를 무한정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그렇게 캐파가 한정돼 있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오르기에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배 만드는 돈 주는 가격이 확 올라야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디램도 여기서 캐파가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조선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구나.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 초등학교 교사라고. 주린이고요.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주식을 이용해서 경제 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우리가 너무 좋죠. 겨울방학 때 제가 주식을 네. 책을 추천드린다고. 뭘 책을 다른 걸 골라요. 이걸 하면 되지. 일단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경제교육과 관련된 글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지다. 경제교육, 경제활동 너무 교육. 필요하죠. 네. 우리 엊그제 교육백과사전도 했었잖아요. 경제활동 교육이 중요성. 그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광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감명 있게 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빠와 대학 여대생이 맞아요. 같이 손잡고 오는 행사가 많지 않다. 없죠. 그 주식 강연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모습이다. 그 얘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세대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거든. 근데 그 강을 저희가 너무 그거는 박시동 대표도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이 하는 행사에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같이 와서 사진 같이 찍고. 예, 얼마나 좋아. 건널 수 없는 강을 여러분 건넜다니까요. 예. 아, 그 얘기 하나. 요즘 아들 중학교에서 모의 투자도 해보고 경제교육하는 선생님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이 이런 저 두 분의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까 해서 너무 좋네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방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마지막 아는 질문 중에서 이제 엔캐리 청산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뭐 이거 얘기하자면 뭐 기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큰 샥이 오지는 않죠. 왜냐면 이번에는 일본이 이제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지만 지금은 생방이고 이제 내일 방송되지만 뭐 그 결정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뭐 환율은 어떻게 될까, 주식은 어떻게 될까, 채권은 어떻게 될까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되면서 전 세계가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어요. 엄청 폭락했거든요. 그 정도의 폭락 충격이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단기간은 작년과 다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일본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0.5인데 0.75로 올리고 상황 봐서 물가 오르고 뭐 하면 또 올리고 해서 이제 우리 옛날처럼 제로 금리거나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야. 근데 걔네 좀 특이했어.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선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기조가 이제 잡히면 그래서 다음번 또 내년 그다음에 앞으로 내는 금리 전망에 관해서 계속 일본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올려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30년 세계 질서 한 축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돈 없어? 야 일본 가서 빌려. 거기 공짜야.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나간 자금이 수천조예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도 4천조냐 5천조냐 왔다 갔다 해요. 일본 금리가 0이거나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공짜예요 돈이.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돈 들고 튀어서 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성악개미 튀어나가듯이. 이건 양도 안 되지 거기에 비하면요.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지금 다시 돌아올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엔캐리 청산인데 그건 그거대로 치더라도 돈은 일본에서 튀어나간다. 그리고 큰 돈 있으면 일본 가서 빌려서 튀어나간다. 거긴 항상 기축통하고 안전하지만 무너지지 않지만 저금리야. 이 질서 한 축이 만약에 이제 바뀐다.
공짜로 생기는 돈은 없네. 음. 이게 이제 국제 경제 질서에 던지는 중작인 영향력이 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네요. 예. 그래 옛날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일본의 제로 금리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박정 대표님, 내건 대표님 저 같은 세대는 금리 높을 때 언제 경험해 봤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막 20% 경험해 봤고요. 30%막 그랬지.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내려가다가 IMF 때 18% 20% 경험해 봤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근데 가끔 이렇게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윗세대 어르신분들 선배님들은 원래 20%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시절을 겪어왔어요. 그때 일수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하루에도 몇 프로씩 찍어줬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요즘 MZ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3%는 주지 않아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은행에 10,000원 맡기면 금리 얼마 줘요? 그러면 10,000원 맡기면 9,800원 찾는 거 아니야? 이게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금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제를 한 세대를 넘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양으로 전환된다는 게 이게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게. 예. 20년 전 막 이럴 때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일본 가서 뭐 밥 먹고 덮밥 네. 먹고 뭐 이러면 우리랑 약간의 차이는 있었거든. 네. 지금 똑같잖아. 한국이 더 비쌀 걸 아마. 네, 네. 그럴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이 여러 질문들 많이 받아주셔서 고맙고요.